경남 창원에서요. 민심이 흉흉하답니다. 바로 이 사람 때문에요.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정말 황당한 사건인데요. 최근 SNS에 커피 테러를 한 남성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밤중에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여성이 있으면 커피를 확 뿌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을 찾는다는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허허, 모르는 사람한테 커피 테러라니. 아니 근데 정말로 당하신 분들은요, 피해 당하신 분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손정희 변호사님. 그런데 이 글에 나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 내 지인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 똑같은 상황이다,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10시경에 당했다, 이런 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라는 거고요. 뭐 커피뿐만 아니라 물, 음료수, 다양한 액체로 액체 테러를 당한 사람 현재까지 11명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11명의 피해자, 그럼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피해를 당하신 분들 혹시 그쪽도 그러셨어요? 나도 그랬는데 혹시 얘기를 나눠보면 혹시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피해자가 모두 20대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는데요. 아하. 한밤중에 버스 정류장이나 벤치에 혼자 있는 여성만 노려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하. 2월 말부터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확인된 피해자만 지금 11명이고 모두 20대 여성인 상황인데요.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사건도 있을 거다라고 감안해 봤을 때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파면 팔수록 심상치 않은 이 사건, 피해자가 11명인데 아직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 홍종성 기자님. 범인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게 한밤중이에요. 인적 드문 곳이고요. 그리고 이 범인이 짙은 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썼어요. 그리고 아하. 자전거를 타고 지나면서 뿌렸어요. 아하. 뭔가 날아오니까 하고 당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분들이 가해자의 이 범인의 인상착의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지난해 12월에도 이 하얀 액체를 뿌렸던 이런 비슷한 류의 사건 범인이 있었는데 네. 두 달의 경찰의 추적 끝에 지난달에 잡혔거든요. 아하. 이번에도 잡히길 바라봅니다. 어두운 색깔의 점퍼, 그리고 코로나를 틈탄 마스크 착용, 아주 작정을 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나이는 뭐 특정 안 돼도 한 20, 30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뭉타주도 없으니까 야밤이고 마스크를 끼고 있고 자전거를 타고 확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굴도 제대로 식별도 못했어요. 피해자분들 전부 다.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수사 중입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김복준 의원님, 네, 예. 경찰도 수사에 좀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11건 지금 발생했는데 아마 더 있을 것 같고요. 어하. 이 11건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동일한 장소가 항상 이용되고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이런데 아. 그다음에 피해 대상도 전부 다 20대 여성, 네. 그다음에 범죄 수법은 뭐 커피나 액체 뿌리는 방법, 시간대는 밤 9시부터 밤 자정까지 뭐 이런 거 등등 또 자전거 타고 이동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동일범위 소행이 맞는 것 같고요. 이 경우는 이제 대체로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한 거로 봐서는 혹시 그 여성을 향한 혐오 범죄, 아하. 여혐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네. 그런 사람일 가능성도 있고 뭐 더하면 정신 어떤 그 이상자 아하. 이런 대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CCTV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주변에 왜 범행 장소가 대부분 버스 정류장 근처 등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선 의뢰 CCTV가 있기 마련인데 앞서 김복준 네. 의원님 경찰 얘기로는 아직까지도 몽타주 등 인상착의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아마 마스크 쓰고 자전거를 탄 채로 순식간에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경찰이 명확하게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뭐 그 범행 장소 쪽에만 CCTV가 있는 건 아니죠. 아하. 그 사람이 어디론가 도주하면서 계속 CCTV는 나올 거고요. 그 CCTV 동선을 쭉 연장하면서 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도달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이제 그 검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백성원 변호사님, 이 네. 지역의 민심이 지금 흉흉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테러의 물질이 액체, 즉 커피였다는 게 그렇죠. 천만다행일 정도로 만약에 그게 다른 물질, 화학물질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 남성의 행동 지금 그 창원 지역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는 생각은 드실 것 같은데 저게 무슨 죄일까요? 하하. 즉 여성에게 테러를 한 게 뭐 주먹으로 때린 것도 아니고 발로 찬 것도 아니고 물만 뿌리고 뭐 커피 그것도 뜨겁지 않은 커피만 뿌리고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죄일까 할 텐데 이 죄는 바로 폭행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일명 물사대기라고 하죠. 네. 갑자기 물 커피를 꽉 이렇게 앞으로 화가 끼얹는 났을 거. 때, 네네. 요즘에 드라마 유심히 보시면 그런 장면 잘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이 아예 법원에서 이거 폭행죄라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죄라고 해서, 아. 네, 그래서 그거를 유추해 본다면 이번 사건도 불특정 다수 여성들에게 물이나 무언가를 뿌리는 것 이것도 유형력 행사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서도 만약에 검거가 된다면 현재까지 범행으로만 보면 단순 폭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하하, 지금 이 여성분들 불안에 떨고 있을 텐데 지금 더더욱 김복준 의원님 네. 더더욱 걱정되는 게 그런 겁니다. 이 범인을 하루빨리 검거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 게 혹시라도 모방 범죄가 계속해서 잇따를까 봐 걱정됩니다. 네, 그 부분 분명히 경찰이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경찰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지금 그 여성들이 뭐 물을 맞았고 커피를 맞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아하. 여성들이 저 밤에 나가가지고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서 차 기다리는 시간에 늘 불안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지역 사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하고 이 공포가 양산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경찰이 뭐 다른 거는 좀 접더라도 이거는 집중적으로 추적을 해서 네. 가능한 신속한 그 시간 내에 검거를 해주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예. 경찰이 그러진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시라도 뭐 다른 거 화학물질 아니고 커피 뭐 미지근한 커피였는데 뭐 화상 입은 것도 아니고 이런 마음 갖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 피해 여성분들은요 공포에 떨 수밖에 없고 특히 약속이나 어떤 일 때문에 늦어지면 귀가가 늦을 때 공포에 떨 수밖에 없을 거예요. 손정혜 변호사님. 빨리 검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가 과거에 혹시 뭐 염산 테러, 이렇게 화학물질 테러 이런 것들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20대 여성을 추적을 해서 특정해서 피해자를 양산시켰다는 거에 있어서는 혹여라도 단순한 물, 이게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변질될까 좀 염려가 돼서 얼른 검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행히 커피가 뜨거운 거면 화상을 입잖아요. 그럼 상해죄도 적용할 수 있는데 미지근한 커피였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속하게 이렇게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각에 대해서는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루빨리 노고가 많지만요. 경찰분들 정말로 이런 파렴치범들은요. 악랄한 범인들은 반드시 조속히 검거해 주기를 뉴스파이터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톨게이트에서요. 가끔 운전하시면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불길한 예감을 가지셨던 분들 혹시 있으셨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지난 월요일 오후 서대구 톨게이트 앞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찔한 사고를 직접 목격한 한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톨게이트 앞 도로에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이 꽉 막혀서 그러네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네. 이제 옆 차선을 주목해 주십시오. 한 화물차가 그대로 돌진하면서 앞차들을 잇따라 들이받고 말았는데요. 세상에. 자, 이번엔 다른 각도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뒤편의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정체로 서 있던 앞차들을 추돌해서 그대로 밀어내는 모습인데요. 이 순식간에 벌어진 심각한 사고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세상에 수십 미터를 밀고 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됐어요. 손정희 변호사님, 일단은 저 큰 화물 차량 앞에 있던 승용차 운전자들의 지금 상태가 걱정됩니다. 실제로 인명피해까지 있었고요. 설상가상인 것이 사고 직후에 저 앞에 화물차 25톤 차에는 압축된 종이가 있었는데 화재까지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즉시 소방대원 60명이 출동해서 구조에 나섰다고 하는데 연쇄 추돌의 여파가 컸기 때문에 50대 남성 한 명이 숨졌고 한 명은 심정지가 와서 지금 치료 중인데 아이고. 사망자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중상자면 아예 갈비뼈가 부러졌다라고 합니다. 경상자 9명이 있다라고 아이고, 하는데 어떡해요. 인근 병원에서 지금 현재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앞서 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저 화물 차량이 추돌을 할 때
속도가 제어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저런 사고가 딱 났을 때 일단 브레이크는 전혀 안 밟은 상황이잖아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졸음운전.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음주나 약물. 이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저 남성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저 남성은 뭐라고 진술을 하고 있냐면 트럭 운전사는 내 차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서 저렇게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나는 쉽게 말하면 졸음운전 아니라는 뜻이죠. 하지만 뭐 운전자의 말만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진술 플러스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이제 사고 원인을 좀 조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정말 저게 브레이크가 문제가 있었는지 저 25톤 화물 차량을 국가수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김복준 의원님, 예. 만약 저 운전자의 말처럼 졸음운전도 아니고 일단 음주 상태는 아니라고 확인됐으니까요. 본인 차량의 브레이크의 어떤 결함 탓에 저렇게 됐다면 당시에 순간적이지만 뭔가 앞차에 뭔가 경고를 주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비상등이라도 켠다거나 라이트라도 전조등이라도 켠다거나 상향등 켠다거나 아니면 경적을 울린다거나 혹시 그런 조치가 있었는지도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당연히 브레이크가 파열됐는지 여부는 경찰이 국가원에다가 보낼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비상 깜빡이 켜고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손에 가는 거는 내 차 지금 고장 났으니까 막 크랙션 눌린다고. 아하. 경고 빵 하고 울리는 게 맞는데 그게 없다면 저거는 브레이크 고장 난 거 아니고요. 아하. 그다음에 음주운전은 당연히 아닙니다. 아무리 술에 만취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뭘까요? 보입니다. 건강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아하.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어버리는 건강 이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그 졸음운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결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의 면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원인이 나올 텐데 당시의 사고를 목격하신 분들 정말 가슴 철렁했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방금 보셨던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분도 당장이라도 나가서 좀 찾고 현장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2차, 3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고 지역을 벗어나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히면서요. 사고 당시에 사고 파편이 이 본인 차 쪽으로 넘어왔대요. 아이고. 근데 운전해서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넘어온 게 파편이 아니고 그냥 차가 넘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하면서 너무 아찔해서 손이 떨리고 가슴이 아플 정도라 근처 졸음쉼터에 가서 진정을 한 후에야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에서 달리다가 화물 차량에서 스프링판이 튀어와서 운전자가 그 차량을 뚫고 와서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 운전자한테는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저 톨게이트에서는 그러면 이런 사고가 처음 일어났습니까? 혹시 그런 전조 증상은 없었어요? 이게 아마 현장에서 이 병목 현상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밀고 들어온 케이스는 지금 처음인 것 같고요. 그래요? 네. 다만 여기가 이제 상습 정체로 악명이 높은 곳이라고 아하. 해요. 일반적으로. 네. 5개 이 도로에서 순식간에 2개 정도로 줄어드는 병목 현상이 있는 그런 도로인 것 같습니다. 저거는 제가 볼 때요. 5개 차선에서 2개로 급격히 준다는 거는 저건 위험성이 상존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저 부분은 어떠한 형태로건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운전자가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나 본인이 25톤 화물차라면 저게 그 속력을 제어하지 않고 그 돌진한다면 거의 저 흉기 수준이에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 그 브레이크라든지 제동 장치 이런 거는 점검을 자주 해야 되는 게 맞겠고요. 네. 이 졸음운전 만약에 원인이라면 순간순간 졸릴 때 잠자는 그 요즘에 휴게소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좀 이용해서 본인 물론이고 타인을 위해서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7중 추돌 사고로요. 안타깝게도 한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중상자도 있고요. 또 여러 부상자도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사고 원인 명명백백하게 경찰이 밝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옆좌석에 앉은 사람이 이런 행동한다. 얼마나 놀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 20일 밤 시내버스 안에서 벌어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하던 남성이 옆 좌석에 있던 여성 승객을 위협하다가 근데 이 40대 남성의 행동이 고스란히 이 버스 내부에 있는 CCTV 화면에 담겼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성이 바지춤을 추스르면서 급히 따라 내리려고 하는데요. 위협을 느낀 여성이 버스 기사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요청하고요. 그러자 이 남성 어떻게 했을까요? 달아나려고 합니다. 화장실이 급하다면서 뒷문을 발로 차고요. 급기야 문을 안 열어주니까 창문을 열어서 도주하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결국은 버스 기사에게 제지당하고 말았습니다. 야, 백성훈 변호사님, 네. 버스 기사님은 어떻게 지금 저 남성을 제지를 하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여성이 버스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저 남성의 신병 확보잖아요. 도망가 버리면 잡기 힘들어지니까 일단 차문을 다 닫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래서 이제 뒷문을 막 발로 차면서 어떻게든 들어 나가 보려고 한 건데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태세 전환. 아하. 10분 동안 빕니다, 이제. 아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든 뭐 도망가 보려고도 하다가 좀 비로도 받다가 무마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네. 그 10분, 경찰이 오는 그 10분간 결국 그 10분 후에 출동한 경찰에 이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피해 여성 세상에 저 경찰이 이제 신고받고 버스 내부로 진입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어요. 그 여성 그 순간에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홍종선 기자님? 사실 저도 대학생 시절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하. 저 바로 보이는 버스에 이제 1인석에 앉아 있는데 옆에 남성이 서 있었는데 사실 처음엔 제가 무슨 상황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상황을 파악하고 났는데 정말 식은땀이 나고 너무 놀라가지고 소리도 못 질렀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사실 제 잘못이 아닌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대응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그날의 일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건은 그 현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가 이렇게 길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CCTV 영상을 다시 보면요. 정말로 해괴망측한 걸 넘어서요. 분노가 치밀어요. 대체 버스 안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바지춤을 치켜 올리면서 걸어 나옵니까? 좌석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해당 기사님 그 제지를 해주신 제압을 해주신 기사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벨이 울리고 정류장 쪽으로 진입을 하는데 여자 승객분이 다급히 저쪽으로 와서 통로 옆에 남자가 바지를 내리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남자가 이제 도망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문을 닫고 112 신고한 상황이죠. 경찰이 이제 오기 전까지 이 사람이 이제 도망가려고 문을 빨리 열어달라. 막 뒷문도 차고 자기가 화장실이 급한데 뭐 또 창문도 열어서 막 도망가려고 막 시도를 갖다가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윽박지르고 경찰 오기 전까지 앉아 있어라.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붙잡고 있었는 거죠. 김복준 의원님, 정말 1분 1초가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기사님이 그 순간 대처를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예, 버스 문을 폐쇄하고 저 사람을 도주하지 못하게 한 거 정말 잘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아하. 대처하는 요령은. 네. 물론 저렇게 그 음란 행위, 공연 음란 행위를 하는 범죄자들이 대체로 어떤 공격성이 높은 흉폭화된 범죄자는 아니에요. 어허. 그러니까 이 버스 기사분께서 저 사람을 문 잠궈 놓은 상태에서 안에서 제압이 가능하다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통제한 걸로 보여요. 네. 그런데 그거는 정말 잘하신 거고 이번 사건 해결하는데 굉장히 공을 세우신 거지만 저걸 일목요연하게 항상 저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상황 봐가지고 상대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방해 주셔야 돼요. 버스 안에는 CCTV도 있고 다 있어요. 네. 그리고 경찰이 그건 추적해서 검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아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네. 이제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남성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잡고 보니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게 대구에 있는 한 시내버스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김복준 의원님, 예.
잡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서울에서 온 사람이었답니다. 예, 아니 서울 사람이라고 얘기를 본인이 했어요. 나는 네. 대구도 아니고 서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대구 사람도 아니고 다른 지역, 서울도 대구도 아니에요. 아예 다른 지역 사람. 언덕결에 그냥 둘러댔나 보군요. 예, 그런데 이제 아마 뭐 결혼해가지고 뭐 사정하면서 자기 결혼했다는 거 강조한 그게 것 왜 같습니다. 나와요? 그게 뭐 죄져놓고 이제 저 어떻게든 버스 안에서만 벗어나려고 그런 거죠. 근데 결혼한 건 맞다고 합니다. 뭐 이게 드러나면 자기 이혼당한다고 이렇게 사정했다고 그래요. 아하. 근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상습적인 공연음란 그 행위자입니다. 아하. 예전에도 수차례 이렇게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번에는 뭐 계속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가 그럴 겁니다. 가장 네. 싸요. 처벌이 형량이 낮군요. 예, 네. 예, 낮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좀 교도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연 음란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앞서 보셨죠? 경찰이 오는 동안 그 버스 기사님과 피해자분 앞에서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었을까요? 경찰 통해 들어보시고 버스 운전 기사님 통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바지에 실수를 해가지고 바지를 내리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 변명은 경찰이 오거든 얘기하고 뭐 하니까 또 변명을 또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 집사람이 있는데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혼을 당할 수 있다. 또 이후에는 또 무릎 꿇고 빌면서 정말 좀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되냐고 막 빌더라고요. 그래, 자기는 요 대구 사람이 아니고 서울 사람인데 종점에 가면은 뭐 모텔이나 있는 숙박 시설이 좀 저렴한 곳이 있다고 해서 자기는 이제 종점으로 지금 가는 길이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예, 혐의는 다 부인하고. 그래서 이제 뭐 미란다 원칙 고지하시고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횡설수설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일단은 바지에 실수를 했다. 그리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알면 이혼당한다. 그리고 대구 사람 아니고 서울 사람입니다. 종점에 가면 저렴한 모텔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말로 횡설수설의 막장극을 보여줬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더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종 전력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 상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아마 종전에 처음에 초범이었을 때는 벌금, 과태료를 시작했을 그런 거예요. 거예요. 근데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전력이 있다 보니까 마지막 범죄 경력은 아마 집행유예가 나왔을 겁니다. 그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는 집행유예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동종 범죄 전략이 있으면 바로 그 다음에 구속될 것이라고 예견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10분간 빌면서 집에 아내가 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최대한 내릴 수 있는 징역형이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엄격한 처벌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혹독하게 반성할 수 있도록 좀 엄중하게 처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복준 의원님, 예. 저 피해 여성분의 대응도 잘했다고 보여지는 게 예, 예. 그냥 수치심 때문에 그냥 뒷문에 하차벨 누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고를 했네요. 저 여성분이 지속적으로 그걸 그냥 눈 감거나 외면하는 형태로 있었으면 저 사람은 앞으로도 여전히 또 다른 곳에서. 그런 곳에서 또 그렇게 하고 댕길 아하. 거예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엄청 많이 양산되겠죠. 그렇죠. 그 여성분 그래도 충격 상당히 많이 그렇죠. 받았을 거예요.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경찰 쪽에 얘기해서 받는 게 좋겠고요. 네. 하여튼 용기 있게 행동해 주셔서 그러니까요. 다른 범죄 본인은 좀 맞아요. 어렵지만 막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지는 않은 행동이었지만요. 그 여성분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요.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정신적 충격 많이 받으셨을 텐데 심리 치료도 병행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 새로운 내용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준 위원님. 예, 일단은 그 석 씨죠. 그 사람이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끝까지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산부인과를 혹시 이용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판단에 대구, 구미, 칠곡, 뭐 김천, 뭐 이쪽 지역에 있는 산부인과 170개소를 압수수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방위네요, 지금. 예, 네. 그래서 뭐 그걸 찾고 있고 혹은 또 이 여성이 타인의 이름으로 입원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받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지금 그 주변 인물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성 상담소 같은 데가 한 450개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거기도 지금 일일이 형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임신 과정 또 출산을 임박해서 뭔가 상담을 받았을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것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친모라는 사람 석 씨는 백성문 변호사님 여전히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죠. 근데 아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석 씨 지금 4번의 유전자 검사를 했죠. 국가수에서.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99.99999%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00% 친모라고 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 석 씨의 남편이 자기 아내는 출산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무슨 어떤 특정한 이제 그 매체에서 보도가 한번 된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람들도 조금 헷갈리기 시작한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100%인데 대검에서 한번 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관, 쉽게 말해서 우리는 가장 권위 있는 곳이 국가수하고 이 대검의 과학수사과인데, 그래요? 지금은 이름이 이제 디지털 포렌식 센터로 바뀌었는데요. 아하. 이곳에서 한 번 더 한답니다. 한 번 더 해서 뭐 사실상 국가수의 이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네. 대검에서 직접 구미로 내려와서 이 석 씨의 DNA 샘플을 채취했고요. 지금 이 검사 결과는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하.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이제 샘플은 채취했고요. 한 달 정도 있으면 더 이상의 부인은 더 이상 부정하는 건 말도 안 될 정도로 돌이킬 수 없는 증거가 나올 것 같은데, 출산 사실을 강력하게 극구 부인하던 친모 성모 씨의 얘기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신뢰하는 국가수인데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믿는데 가장 억울한 게 혹시나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애를 낳은 적이 없어요. 진짜로 낳은 적이 없어요. 어머니, 그러면 정말 이 사건에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네, 없어요. 다른 아이가 어디 있어요? 참 저 말도 가관입니다. 믿고 신뢰하는 국가수인데 아니라고 얘기할 땐 좀 진심 믿어달라. 지금 국가수,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인 국가수도 지금 믿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대검에서 5번째 지금 유전자 검사를 위해 유전자 샘플을 채취해 갔단 말이에요. 대검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한 달 정도 뒤에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도 혹시 극구 부인할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이미 뭐 여러 차례 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3번째를 했을 때는 이렇게 먼저 본인이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내 동의를 받고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해서 3번 정도 때 하게 되면 내가 모든 걸 인정을 하겠다. 그때도 친자 관계면 내가 인정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막상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상황 자체를 또 부인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자기가 약속한 것도 인정을 못하고 있고 나중에 또 부인했던 전력에 비춰봤을 때 네. 5번째 유전자 검사가 나온다 한들 이 친모는 부인할 것이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단 출산한 걸 부인하는 것이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하는 것이고 본인의 범죄 자체를 인정하려면 그 앞 전제 사실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상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찰 수사, 물론 이 사건은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만 경찰의 수사가 저 40대 여성 성모 씨가 3살 사망했던 3살 여아의 친모라는 걸 밝혀냈을 때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만 같았는데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복준 의원님, 친부를 좀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부가 밝혀지면 저 여성이 아무리 부인을 하더라도
그거는 뭐 이 부인과 관계없이 법정에서 기소하는데 하자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친부를 찾는데 이제 주력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부인과 170개소 뭐 이런 거 찾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이제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이 석 씨의 휴대폰을 제대로 분석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석 씨가 지난해 말에 휴대폰을 기기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아하. 그 바람에 이제 이거 경찰이 지금까지 바꾼 그 전화기 내에서는 통화 기록이라든지 뭐 이 문자 메시지 이런 게 별로 없는 겁니다. 또는 검색 내용도 예. 안 나오겠네요. 통신사를 이제 압수수색해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통신사에서 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최근 1년치 통화 기록만 그래요? 확보할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 석 씨 같은 경우는 3년 전에서부터 5년 전 사이 거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거 말고도 경찰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하고 뭘까요, 있어요. 그게? 이게 뭐냐면 이 석 씨의 이 가족들 휴대전화도 지금 좀 조사를 좀 하는 왜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기기가 있을까요? 통화를 주고받은 내용 등등이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사진 있으면 인터넷 통해 가지고 올려놓고 이러는 거 있죠. 공유도 하잖아요. 예, 이른바 얘기하는 사회 그 관계망 서비스 내에 나오는 사진들 있잖아요. 아하. 그 사진들을 이제 전부 다 추려가지고 그걸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 저 여성의 위형에 변한 거. 뭐 이런 거 등등도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은요, 대구, 구미, 칠곡 등등등 170개, 관내 170개 산부인과를 지금 압수해 정도로 이 친모 석 씨의 행적을 캐내기 위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수사력을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래도 만약에 행적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복준 의원님, 일각에서는요, 혹시 산부인과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이른바 혼자 힘으로 출산한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떤 그 보도가 하나 나오기는 했어요. 경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석 씨가 이 출산이 임박했던 때가 언제냐면 2018년이에요. 2018년경에 회사 이 PC를 사용해서 회사 PC를 사용해서 검색을 했는데 그 검색이 뭐냐면 출산 준비. 그다음에 셀프 출산 이런 그 단어를 그 검색을 했다는 게 평소에 드러났습니다. 검색해볼 만한 단어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 의미가 있게 있는 것 같고 다가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출산이 추정되는 시기가 2018년 1월에서 3월이거든요. 그 즈음에 이 여성 석 씨가 평소에 입고 다니던 옷보다 확실히 큰 옷을 입고 다녔다. 임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주변에 진술 나오는군요. 예, 그런 진술 그 증거를 확보했다고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출산 이후에 온라인으로 분명한 거는 육아용품을 다수 구입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시기 그 즈음에 그 본인의 딸 김 씨도 출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석 씨 같은 경우 그렇게 둘러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육아용품 그 손주한테 주려고 내가 구입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런 상황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황 증거에 그치기 때문에 뭔가 더 구체적인 물증을 찾아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친모 석 씨의 전 사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목할 만한 얘기를 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구속된 20대 여성, 그러니까 딸의 전 남편이 새로운 증언을 하나 내놨는데요. 아기들이 보통 병원에서 태어나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손목에 띠지를 둘러주거든요. 이름표 같은 건데 이 전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출산 직후 아이 팔멍에 있던 이 띠지가 끊어진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주장이 진짜라고 한다면 굉장히 수상한 정황이 아닐 수 없는 상황이죠. 산부인과에 가보신 아마 아이를 출산하신 가족분들, 남편분이나 아내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생아들은 단번에 얼굴을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띠지를 손목에 채웁니다. 그걸로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끊어졌다. 이건 어떤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을까요, 김복준 의원님? 만약에 그 띠지를 떼낸 사람이 석씨라는 것만 입증된다면 이거는 100% 아이 바꿔치기를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사실상 일선에서 가끔씩 발생하는 그 영아 바꿔치기 하는 그 과정에서도 1차적으로 반드시 따르는 게 띠지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띠지가 떨어져 나갔을 때 그 즈음에 석 씨가 분명히 그 장소에 와 있었는지 여부를 아마 경찰들은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참고인 아마 조사를 할 겁니다. 아하. 그리고 저도 하나 보태고 그럴까요? 말씀드리는데 네. 이 170곳 산부인과 압수수색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띠지가 끊어졌으면 그때 굉장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산부인과가. 아하. 그래서 그때 그런 사건이 그 즈음에 있었다라고 혹시 기억하시는 의료진들이 제보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 전 사위의 증언을 토대로 그 해당 산부인과가 어딘지를 캐서 그곳에 근무했던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토대로 진술을 받아본다면 뭔가 유은광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우려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금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지만 경찰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그러니까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며칠 안 돼요. 이제 구속 기간에 제한이라는 게 있어서 다음 달에 이제 5일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근데 그때까지 수사하고 끝 이게 아니고요. 지금 문제는 이 저 석 씨가 지금 구속이 돼 있잖아요. 네. 무슨 혐의로 구속이 돼 있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확인하지 못한 이 본인의 딸이 출산한 아이를 쉽게 말해서 유괴해온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거예요. 아하. 근데 지금 그 아이의 존재도 모르고 지금 사실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소를 한 다음에 관련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서 만약에 추가로 범죄 혐의가 발견이 된다면 네. 그때는 일단은 지금 현재 죄명에다가 뭐 아예 별개로 추가 기소를 하든지 병합해서 다시 이 안으로 기소를 해서 저 여성의 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물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미스터리하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상황에서요. 지금 아이가 한 명은 없어진 셈이에요. 반드시 이 사실을 규명해야지 사라진 아이 한 명 반드시 그 행적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진실이 파헤쳐질 때까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답답하셨죠? 분위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름에 봉자가 들어간다는데요.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찐이야 완전 찐이야 빰빰빰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빰빰빰빰빰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옳지.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옳지.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그렇지. 정택 요림 중 먼 인생이 내려온다 당신이 씩씩하고 홍종성 기자님, 김다연 양 보이스트롯 준우승에 빛나는 김다연 양 7년 전 모습인데 와, 그 사이에 폭풍 성장. 신체도 성장했지만 노래 실력도 폭풍 성장했습니다. 네, 저 때도 6살인데 굉장히 뭐 판소리도 잘하고 트로트도 잘했지만 지금 정말 잘하게 됐죠. 근데 오늘 이름에 봉자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했어요. 김다연 양의 봉자 안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시청자분들은 다연이 이름에 어떻게 뭐 본명에 봉자가 들어가나? 아버님 이름이. 네, 김봉건 훈장이죠. 사실 저 어렸을 때 김봉건 이 훈장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많이 했었어요. 나왔죠. 그랬다 네. 조금 이제 뭐 하시나 잊혀졌는데 이 딸 덕에 다시 요새 인기 상승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스트롯 당시에도 옆에
이 서울 와서 경연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옆에 있었죠. 또 앞으로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가 있어요. 13살짜리 딸을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또 아버지가 뒷바라지 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또 딸하고 함께 예능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실은 요 다현 양의 재능을 찾았던, 숨은 재능을 찾아줬던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아버지 김봉건 훈장이라고 합니다. 야, 그래요? 어떻게 훈장님 막내딸에서 진짜 요즘 대한민국을 이 주름 잡는 트로트 스타로 반열에 올렸을까요? 혹시라도 김유진 아나운서 아버지 김봉곤 훈장한테 노래 잘하는 DNA를 혹시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추리가 정확한 게요. 부전 여전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봉곤 훈장이 사실은 가수로 데뷔하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1997년도에요. 모란봉 나이트클럽이라는 타이틀곡으로 1집 앨범을 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곡이 네. 판소리를 현대음악과 접목한 곡이었는데 지금으로선 전혀 상상할 수 없지만 상투와 수염이 없는 모습으로 당시에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김봉곤 훈장이 주장하기를 당시에 자기 인기가 육각수 김건모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다라고 믿거나 말거나 주장을 하지만, 하셨다고 해요.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음반이 굉장히 흑행했겠다 싶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명 레코드사와 5년간 계약을 한 건 맞는데 앨범을 자비로 만들어서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가수 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흐르는 노래가 모란봉 나이트클럽의 노래인데요. 아, 이거 흥겹긴 합니다. 그런데 야, 김봉곤 훈장도 이런 흑역사가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자신이 못 이룬 가수의 꿈,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딸인 김다현이한테 다 쏟아붓는 걸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바이를 부르기 위해서 네. 강화도 만이산에 갔는데 네, 거기서 노래도 연습하고 거기에 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해가 지는 모습도 봤는데 진짜 천년바위하고 딱 가사에 맞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가사를 머릿속에 담고 그 풍경을 담으면서 노래를 불렀더니 야. 좋은 성과가 그래서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만이산을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천년바위를 부르려면 만이산을 가야 된다. 의상을 제가 들었잖아요. 이 여름에 얼마나 더운데요. 만이산 가면요, 이 천년 바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 만이산 정상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멀리 보면서 어떤 그런 바위, 천년바위라든지 동력, 동쪽, 그다음에 날아가는 새, 그다음에 서쪽에 해가 기울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부르면서 무대에서 그런 느낌들을 좀 잘 표현해 주라고 현장이라고 그럴까요? 현장에 가서 실습을 시킨 거죠. 아, 참 김다현 양이 바쁜 와중에서도 앞서 보니까 훌륭한 프로그램에 또 출연했었던 것도 영상으로 또 볼 수 있었는데요. 네, 농담입니다. 그런데 김봉곤 훈장이요. 야,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만이산까지 등반하면서 소리를 배우게 득음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물 우리가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무대는 정말 압권이었는데 그래서일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인터넷 검색창에 김다현 히읗까지 치면 연관 검색 나오더라고요. 저 무대가 어찌 보면 김다현의 거의 레전드 무대였죠. 네. 그 당시에 심사위원이었던 이제 진성 씨가 저 보면서 눈물을 막 펑펑 흘렸었어요. 자기가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는 게 부끄럽다고 할 정도로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마 목소리 들으면서 소름이 쫙 끼치셨을 텐데
김다현 양이 항상 이제 아버님 김봉곤 훈장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김봉곤 훈장이 만이산까지 데리고 가서 다현 양을 거기서 현장에서 그걸 뭔가 느낌을 받게 하고 거기서 노래도 시키고 거의 본인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지금 김다현 양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결실을 이렇게 맺어준 거에 대해서 아버지도 굉장히 뿌듯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어릴 때 이 아마 연세 있으신 분들은 김봉훈 훈장을 방송에서 뵀을 까 그때는 무서운 호랑이 훈장님인데 참 딸 앞에서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딸 앞에서는 끼쟁이 아빠가 된답니다. 부녀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현이는 소띠입니다. 소띠에 태어났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놈부터 따볼까? 요거. 와, 멋있어요. 다른 분들이 막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무서워하시잖아요. 네. 아니에요. 되게 진짜예요? 귀여우시고 네. 아버지께서 네. 막 전화가 오신다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다현아 너 때문에 전화를 몇 통이나 받니? 이러셔가지고 네. 아이고 아버지 힘드시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김복준 의원님. 네. 참 호랑이 훈장님도 막내딸 앞에서는 그냥 흐뭇한 미소 무장 해제됩니다, 그냥. 원래 이제 훈장님이라는 그 언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절 중시하면서 사소한 것만 잘못해도 내끼 하잖아요. 회초리 생각나고.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훈장님도 소용없습니다. 자기 이 딸 그 막내 딸 앞에서는 네. 그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아마 그 대신 이제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현 양이 아침에 눈 딱 뜨면 아버님한테 아버지 저 편히 좀 주무셨습니까 하고 와서 무난 인사한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세상에. 예. 정말로 요즘 보기 힘든 정말로 예의 범절도 갖춘 그리고 재능도 갖춘 김다현 양 앞으로 이 폭풍 성장, 실력도 성장하는 모습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도 숨은 끼를 대방출한 주인공 이름에 봉자가 들어갑니다. 주인공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my baby, 나는 저 하늘을 높이 날고 있어. 그대 네가 내게 줬던 두 날개로 이젠 여긴 너무 높아. 난 내 눈에 널 맞추고 싶어. 아마마마, 아마마마, 나. 아마마마, 아마마마, 나. 모든 게 그리워진 거야 지금 나에게. 너를 볼 때마다 내게 가슴 떨리는 그 느낌이 있었지. 난 그냥 내게 나를 돌린 거야. 예예예예예. 나 홀로 있을 때조차 너를 기다린다는 설레네. 언제나 그때 맘을 가졌던 거야. 예예예예예. 난 그냥 이래라. 홍종선 기자님 뭔가 강렬한 무대입니다. 근데 이봉근 씨 혹시 시청자분들 누구지 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난해 영화 소리꾼이라고 개봉을 했었어요. 여기 이제 이유리 씨, 박철민 씨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심청전처럼 심학규가 그 딸이 청이를 데리고 아내를 찾으러 가는 그런 영화인데 여기서 학교 역을 맡았는데 네. 노래도 잘했지만 연기도 잘하고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원래 판소리 하는 사람이구나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저렇게 랩하고 접목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퓨전 국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이봉근 씨의 그 아버님이 서예가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대를 잇고 싶었는데 왼손잡이라 그래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전통 있는 걸 하자 했는데 아버님이 취미로 판소리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보통 초등학교 한 3학년쯤 시작하는데 중학교 2학년 늦게 시작했지만 아주 고등학교 때까지 무덤가에 가서 귀곡성을 연습할 만큼 집중했고 그리고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다는 한예종에 들어갔는데 네. 여기서 본인이 잘하고 졸업을 했는데 돈벌이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여기에 재즈, 발라드 다 합해서 해보자 하면서 근데 그 길이
국악의 대중화에 어떤 기여를 했고 그래서 벌써 뭐 문화부 장관상도 받고 굉장히 많이 표창을 받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예능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출연하면서 대중예술인으로 커갈 것이라고 기대가 큽니다. 네. 앞서 김봉곤 훈장이 김다연 양을 끌어준 것처럼 이 이봉근 씨도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요 판소리 이 또 길에 들어서지 못했을 것 같아요. 뭔가 누군가는 가족이 끌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응원하겠습니다.